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구글이 폴더블 폰 시제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구글 측은 출시 시점과 제품 라인업은 미정으로 폴더블 폰이 아직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내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시넷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마운틴뷰 쇼라인 앰피시어터에서 열린 구글 I/O 2019에 앞서 열린 언론 행사에서 폴더블 폰 프로토타입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로스는 당장 폴더블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이고 또 다른 새 하드웨어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며 현재 제품을 발표할 만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픽셀 제품군의 픽셀 3a와 3a 엑스라지 신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먼저 구글의 폴더블 제품 실험은 고성능 스마트폰 가격 상승에 따른 휴대폰 제조사의 실적 하락과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휴대폰 제조사는 매년 고성능 스마트폰 신제품을 선보이지만 소비자는 특별한 구매 욕구를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폴더블 폰은 침체된 시장에 새 활력을 넣을 요소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구글은 지난주 올해의 픽셀 제품군 판매는 작년보다 적다고 밝혔습니다. 루스 포렛 구글 최고 재무 책임자는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압박 때문이라고 픽셀폰 판매량 감소를 설명했습니다. 개발 중인 제품을 언제 출시할지, 픽셀폰 라인업으로 출시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리오 K로스 픽셀폰 개발 리드는 I/O 컨퍼런스에 앞서 열린 인터뷰에서 구글은 오랜 기간 폴더블 폼팩터 기술 실험을 해왔다며 아직 명확한 사용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폴더블은 더 큰 화면을 원하는 사람에게 좋다며 그러나 소비자 흥미를 자극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화웨이, 모토로라, 샤오미, 욜로 등이 폴더블 폰을 내놓기 위해 치열한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욜로가 세계 첫 폴더블 폰 자리를 차지했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폴더블 폰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결함들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공개된 화웨이의 폴더블 폰 메이트 X는 전시품에서 접힌 자국이 나타나 소비자 우려를 낳기도 하고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도 리뷰어에게 제공된 제품에서 화면 결함이 발견되면서 출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아직 폴더블 폰은 미완성작이라는 인식이 퍼진 상태입니다. K로스는 폴더블 폰은 화면을 확장하는 것보다 더욱 혁신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활용 사례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할 만한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현 시점에 당신은 폴더블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그것은 가지면 좋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시기는 폴더블 폰의 과도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구글의 시제품 개발 실험이 이 시기를 넘어 소비자들을 매혹할 수 있을까요? 구글의 폴더블 폰 시제품 개발은 발표되었으나 너무나 베일에 가려진 상태로 구글이 얼마나 오랜 기간 폴더블 기기 시제품을 개발해왔는지, 기기를 접었다가 폈을 때 화면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이고 또 다른 새 하드웨어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며 현재 제품을 발표할 만한 게 없다고 설명하면서 픽셀 제품군의 픽셀 3a와 3a 엑스라지 신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대폰계의 새 얼굴, 폴더블 폰.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폴더블 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먼저 폴더블 폰 형태는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과 바깥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인폴딩 방식으로는 대표적으로 갤럭시 폴드가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접었을 때 바깥쪽에 작은 커버 화면, 폈을 때는 안쪽에 더 큰 메인 화면을 사용하게 하는 인폴딩 방식이고요. 화웨이 메이트 X는 8인치 화면은 바깥쪽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침체된 시장에 새 활력을 넣을 요소로 평가받고 있는 폴더블 폰. 앞으로 휴대폰 시장에 어떤 바람을 불러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6,4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9일 삼성전자는 0.8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소형 픽셀을 적용한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과 4,800만 화소의 아이소셀 브라이트 GM2를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 출시로 0.8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소형 픽셀 이미지 센서 제품군을 2,000만 화소부터 3,200만, 4,800만, 6,400만 화소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출시되는 이유로는 최근 출시되는 모바일 기기가 전면을 스크린으로 가득 채운 풀스크린 디자인과 여러 개의 카메라를 탑재한 멀티 카메라 트렌드를 보이고 있어 초소형 픽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지 센서의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색 재현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과 아이소셀 브라이트 GM2는 빛의 손실을 줄이는 아이소셀 플러스 기술로 색 재현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4개의 픽셀을 한 개처럼 동작시켜 감도를 4배 높이는 테트라셀 기술을 적용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밝은 이미지 촬영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빛의 양이 너무 많거나 적은 환경에서도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색 표현력은 높이고 노이즈는 DCG, 즉 듀얼 컨버세이션 게인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이 이미지 센서가 얼만큼 능력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데요. 평소 어두운 곳에 가서 촬영을 하면 사진 색감이 잘 잡히지 않아서 실망한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새로 출시된 GW1과 GM2가 이런 아쉬웠던 부분을 얼만큼 상쇄시켜 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1분기 적자 요인인 액정 표시 장치 디스플레이, LCD의 가격 하락은 2분기 들어 반등하겠지만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압박 속에 실적을 견인할 6위 발광 다이오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공급 확대가 어려운 탓으로 보입니다. 이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2분기 LCD 가격 반등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겠지만 흑자 달성에는 실패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는 2분기에도 초대형 생산 공장을 앞세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LCD 물량 공세로 가격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적 반등을 위해서는 수익성이 높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생산 물량을 늘려야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로 상황이 쉽지 않은 것도 요인입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스톤파트너스 집계에 따르면 1분기 삼성 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용 플렉서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3,470만 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LG 디스플레이는 전년 동기 대비 28.57% 늘어난 180만 장의 플렉서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출하했지만 전사 실적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LCD 가격은 지난 2월부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33인치 LCD는 3월 43달러에서 4월 44달러로, 43인치 LCD는 3월 84달러에서 4월 85달러로, 50인치 LCD는 3월 109달러에서 4월 110달러로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두 회사가 주력하는 55인치 가격도 3개월 연속 140달러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2분기 실적으로 매출 5,413억 원, 영업적자 2,930억 원을 전망했는데요. LCD 가격 반등으로 적자폭이 축소되겠지만 중소형 아몰레드 비수기 및 판매 인하 압박으로 적자를 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5% 감소하고 적자폭은 2,670억 원가량 줄어든 수입니다. 앞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1분기 실적으로 매출 6조 1,200억 원, 영업손실 5,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9% 줄고 영업이익은 4,100억 원에서 흑자에서 적자를 기록한 실적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은 33% 줄고 영업이익은 9,700억 원 흑자에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김은호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LCD 매출액은 평균 판매 가격 소폭 상승에 따른 영향과 물량 증가가 기대되나 아몰레드는 플렉서블 물량 감소로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영업이익은 LCD 패널 가격 반등으로 적자 규모가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아몰레드 부문 실적도 리지드 물량 증가로 적자 폭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하이투자증권은 LG 디스플레이의 2분기 실적으로 매출 5조 9천억 원, 영업적자 3,850억 원을 예측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 증가하고 적자폭은 1,570억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전력이 자사가 구축한 전국 1,200여 개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기를 민간 사업자에게 추가로 개방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9일 4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자와 한전 공용 충전기 제공 및 이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현재 한전이 전국 각지에 구축한 전기차 공용 충전기가 충전 사업자에게 개방된다고 합니다. 충전 사업자는 한전의 충전 인프라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한전 공용 충전기를 제공받는 사업자는 세계사에서 7개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한 GX칼텍스에서도 서울 7개소에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를 8대 설치하고 15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상업 운영은 시범 운영이 끝나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GX칼텍스 주유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 100kW급 급속 충전기로 30분 만에 50kWh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50kW급 이하 충전기들에 비해 충전 속도는 2배 이상 빠르다고 하는데요. 50kWh는 약 250km를 주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서울에서 대구 인근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GX칼텍스는 전기차 충전소의 접근성과 충전 속도 개선을 위해 상반기 중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 주유소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GSM 포인트 적립 사용, 주유소 네트워크를 활용한 세차 서비스의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고 하니 전기차를 보유하신 분들께는 희소식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5만 5천여 대로 2017년 2만 5천여 대 대비 2배를 넘어섰는데요.
업계는 올해 말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10만 대를 넘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전기차에 비해 충전기는 부족한 상황으로 서울시에만 12,000여 대 이상의 전기차가 주행 중인 것으로 추산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390여 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번 전기 충전기 확대 계획을 통해 전기차의 보급화에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에 본격 착수합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는 자율주행차용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3년간 약 143억 원을 투자하고 두 번째로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라 10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약 2,5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아울러 팹리스와 스타트업을 위한 반도체 설계 툴 지원에 추가 경정 예산 46억 원을 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5G 플러스 전략의 5대 핵심 서비스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해 관련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과 서비스 발전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부터 3년간 142억 8천만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하는 차량용 프로세서, 통신, 센서 등을 팹리스 자동차 부품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팹리스는 부품업체의 수요를 받아 기술을 개발하고 부품업체는 개발된 기술을 자사 제품에 실증 적용합니다. 프로세서는 현재 차량 차선 감지 수준에서 보행자, 도로 표지판 등 주변 환경 인식과 주행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통신 반도체는 차량 내 통신 상황을 감지해 통신 단절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자율적으로 복구하고 대용량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현재 10메가비트인 전송 속도를 100메가비트까지 향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센서 반도체는 탑승자 유무를 판단하는 현재의 단계에서 탑승자의 20여 가지 손가락 움직임 등 미세한 수준까지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현재 차선 인식과 탑승자의 유무를 판단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차량 자체가 환경을 인식해 주행 상황을 판단하고 이상 상황에 대비해 줄 뿐만 아니라 복구까지 할 수 있으며 섬세한 인식을 통해 탑승자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주행차용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이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의 예타 통과로 향후 10년 동안 인공지능 반도체 원천 기술 개발에 총 2,475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10년간 1조 9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자동차, 드론, IoT, 스마트 시티 등에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현재 연산 속도로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충분히 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보다 약 25배 빠른 1페타플러스급의 연산 처리 속도를 갖는 인공지능 프로세스와 프로세서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는 인터페이스 등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반도체 산업계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팹리스의 초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반도체 설계 툴을 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올 하반기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는 아직 시장 지배적인 기술과 기업이 없는 초기 단계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한다면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기술 개발과 함께 수요 창출을 위한 5G 서비스와 연계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시 라이브 뉴스와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알찬 내용 있으셨나요? 그랬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최서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